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출범 한 달도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특검팀이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후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최혜병 특검팀은 VIP 경로설과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소환 시간을 통보했군요. 네,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겠지만 그것 외에는 일반 피의자와 다른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조치 등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법원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 역시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조사에서는 어떤 혐의를 살펴보는 겁니까? 네, 특검이 기본적으로는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 다른 수사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겨 윤 전 대통령 동의에 따라 남은 외환 혐의 역시 주요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려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다만 외환 혐의를 증명하려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예고했죠. 네,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관련 의혹을 담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영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고 현재는 소환조사 전 자료 수집 등 혐의 다지기를 하는 단계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내용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소환 관련 입장은 없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온종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돌아가며 접견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형사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출석한 변호인들이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기일 외 증거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팀은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하규 대변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강제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가 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와 관련됐거나 사건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옥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이 VIP 경로설뿐 아니라 이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불행한 사태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인과응보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비상대책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아낀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여권의 내란 단죄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전환점으로 정치권 시선은 이제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와 거대 여당의 입법 움직임으로 쏠립니다. 체포동의안이 오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불참한 의원들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18명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배경이 수사가 돼야 되겠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부조금을 차단하고 또 회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나아가 위헌정당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여권의 압박에 대해 입법권을 무기 삼은 정치보복이자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고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독재방지특별법 추진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하지만 특별법을 처리할 의석이 없고 지난 총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라 특검 수사를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계 특검의 수사가 전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똘똘 뭉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과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여야 수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준기 특검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를 다져오던 특검이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코바나 콘텐츠 의혹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과거 코바나 콘텐츠가 마크 로스코전, 르코로비지에전 등 세 차례 전시회를 열었는데 기업들이 대가성 혹은 청탁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당시 협찬한 업체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해당 의혹은 특검이 최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반려당한 김 여사의 집사 김모 씨 관련 수사와도 연결됩니다. 김 씨의 렌터카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협찬하기도 했고 특검은 해당 업체가 전시회에 함께 협찬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혜택을 받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검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연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10시엔 김건희 특검에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과 이준 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지난 2023년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입니다. 조 전 회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회장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회사를 위해 추진한 것이고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인수는 자신이 시행업자라 시공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초청 경위는 모르고 이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가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혹시 이종우 전 대표와도 뭐? 전혀 연관은 없는 사람. 김건희 여사라고. 전혀 김건희 여사도 모릅니다. 네, 특검이 피의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게 될까요? 네, 특검팀은 주가 조작 소재로 의심받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와 이후 주가 급등에 대해서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포럼 3개월 전까지 이 회장 측으로 지분이 이동하면서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한 과정에 대해서도 살필 거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주말인 오는 13일 오전 10시에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 씨와 웰바이오텍 대표 구모 씨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웰바이오텍 역시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은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먼저 압수수색한 최상병 특검과도 향후 자료 공유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가 가마솥 안에 들어간 것 같았고 서울 도심은 전기장판 위에 올라간 듯 뜨거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서울의 열대야는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이후 9일부터 이틀간 사람 체온보다 높은 30도 후반을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고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좀 많이 더운 거는 똑같고요.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형은 오목한 분지 형태입니다. 열은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은 늦게 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극한값, 즉 최고 기온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더위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입니다. 맑은 날씨에 푸른 하늘이 선명하지만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새빨갛습니다. 초여름부터 극한 무더위를 몰고 온 고온 건조한 동풍은 우리나라 서쪽, 특히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는 매우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까지 겹쳐 서울의 열대야가 벌써 열흘을 넘긴 가운데 한밤 무더위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은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며 열돔을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주말까지는 견고한 두 고기압 속에서 동풍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뜨거운 가마솥 열기 속으로 몰아넣은 주범은 한반도를 뒤덮은 두 고기압입니다. 대기 하층과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며 한반도가 이른바 열돔에 갇힌 겁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폭염이 더욱 심한 건 동해상에 위치한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온 동풍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공기가 태백산맥을 오르며 습도를 잃고 내려오면서는 가열돼 서쪽을 달구는데 이 바람이 연일 이어지며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동풍은 주말까지 계속돼 서쪽에 숨막히는 폭염은 2, 3일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12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계속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3일 정도를 전후로, 이번 주 일요일을 전후로 고기압이 좀 와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이 서풍 계열로 바뀌며 서쪽의 극심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동해안은 다시 기온이 오르고 전국적으로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 17일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의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18일 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제 남쪽에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 제주 쪽에 강수 가능성들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키우는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무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에도 1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온 환자는 모두 111명.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57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가 488명이었던 데 비하면 2.7배 이상 많습니다. 하루에 254명이 쏟아진 지난 8일보단 증가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9명으로 늘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습니다. 또 이미 지난 8일 누적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온열질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33.5%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28.4%, 길가 14.1%, 논밭 13.9% 등 야외에서 빈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시에도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탈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7월 초답지 않은 이례적 폭염에 전력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는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8월 둘째 주 평일에 역대 최고인 97.8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전력 수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글이글 달아오르는 아스팔트. 손 선풍기와 부채로 열기를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 최고 기온은 지난 8일 37.8도로 이미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 이른 폭염에 전력 사용량도 빠르게 급증하면서 정부도 예년보다 빨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의 97.1기가와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최대 97.8기가와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력은 8.8기가와트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만약 발전기가 고장난다든지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단계별 예비 자원을 최대 8.7기가와트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혹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폭염에도 전기료 부담에 냉방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고 7월과 8월에는 전기료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70만 1,300원인 에너지 바우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홍보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처럼 9월까지 늦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9월 19일까지로 지정하고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상승해 3,180선에 올라서며 연 고점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에 힘입어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오늘 코스피 상승을 이끈 요인은 뭐였습니까?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기관이 400억 원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58% 오른 3,183.23에 마감해 전날의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3년 10개월 만입니다. 미국 기술주 상승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식이 강세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 넘게 오른 29만 7천 원에 마감해 30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올라 6만 1천 원에 올랐습니다. 불닭 볶음면의 수출 기대감 속에 삼양식품 주가는 149만 8천 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150만 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 등 관련 종목도 덩달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순매수에 0.93% 오른 797.70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특히 코스피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지난 4월 3%이던 월간 수익률이 5월에 5.5%로 상승했고 6월엔 13.8%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 기간 선진국 주요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코스피 상승세와 상장 주식수 증가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시총이 2,603조 원, 코스닥이 413조 원,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총이 3조 원입니다. 코스피 시총은 지난해 말에 1,963조 원이었는데 연초에 2,000조 원, 지난달에 2,50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5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당분간 대출 규제 효과 등 집값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직전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0.25%씩 금리를 낮춰왔는데 이번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숨 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최근 폭등한 수도권 집값과 그에 따라 몸집을 키운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추가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대신 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은은 가계빚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 청년층의 절망감을 낳을 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기점으로 주택거래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가계대출은 한두 달 뒤에 안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집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 관세 협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추가 인하 시점과 폭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금융 안정과 성장의 이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집행을 앞둔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 약발이 본격화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어려운 관망세가 짙어지며 일단은 서울과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단지 전용 면적 78제곱미터에서 37억 5천만 원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4일 같은 평형대가 9천만 원가량 낮은 36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 일대는 최근 들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조용해요. 매수가 조금 뜸해졌죠.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2주 연속 꺾였습니다. 매섭게 오르던 강남권 아파트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의 오름폭도 하락했고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 성동구도 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1% 안팎 올랐던 경기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갭 투자 수요가 끊기고 불확실성 속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도 매수가 다 관망세를 보고 있고 매수인들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전하게 지금 한 2, 3개월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규제 효과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승폭 둔화 경향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전환도 일정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대출 조인한 것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받아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45%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은 8조 5천억여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2% 넘게 늘어서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심사를 한번 받았었고 또 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한번 받아서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인데 두 번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 15일 날 구속됐고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됐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제 범죄의 중대성 당연히 인정한 것 같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도주의 염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영장 발부의 이제 하나의 중대 요건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했던 행태들이 증거 인멸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에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희구 전 수행실장 이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한 거를 재판부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하급자들이 됐건 참고인이 됐건 어쨌든 관련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이 되는 거겠죠. 아마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당연히 범죄 중대성은 인정됐던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혐의가 있었잖아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계엄 사후에 그 이제 계엄 선포문을 이제 허위로 작성했던 것 이런 것들 또 대통령 경호법 위반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가 중대하다 이런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PPT 준비에 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다면서 고리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약간 동정심에 좀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내가 사회적 강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지금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고 하니까 내가 주요 말하자면은 피의자들에게
내가 위력을 가하거나 혹은 나 때문에 부담이 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물었던 걸 보면은 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냐. 두 번째가 경호처 총기 보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비오픈 서버 기록 삭제하라고 얘기한 거 있냐. 이 세 가지를 물었다는 거는 결국 이게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장과 강희구 부속실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은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걸로 당연히 이제 재판부도 판단하죠. 왜냐하면 계엄이 특검팀이 부르면은 계속 나가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출국 금지된 상황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금 1번, 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는 강희구 부속실장 관련이고 경호처와 비화폰 얘기는 이제 이건 김성훈 전 처장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질문했다는 거는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라든가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주요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한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요 종사자들이 전부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비롯해서 아마 이 형평성도 아마 좀 고려가 된 것 같아서 어제 윤 전 대통령은 나 이제는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어라는 말로 이제 사실상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말로 애둘러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변호인이 회유한 거기 때문에 변호인은 구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김성훈 전 차장과 강희구 수행실장은 그 변호인들이라는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변호인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진술 번복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다면은 여전히 계속 물론 변호인과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간의 소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이 된 거와 아닌 게 다르겠죠.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호인들을 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하게끔 판을 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지금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법 지식을 활용한 최대한도 이제 방어를 하는 게 그걸 나발할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 이른바 법 지식을 활용해 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석방 때까지 됐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병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말이죠. 예, 어제 법정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었는데 어떤 한마디라도 할까 좀 귀를 기울였었는데 어떤 얘기는 없었고 나올 때 표정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에 대한 얘기도 하던데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데 대한 대통령 사과의 메시지 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신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또 전직의 신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 각각 구속되는 이런 사례였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라도 좀 기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대통령도 사실은 어저께 전직 대통령이지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고 구속 상태가 되면은 최장 구속 기간이 20일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외환혐의라든가 또 이제 어떤 사례별로 입증이 되면서 계속 그걸 이제 특검이 영장을 계속 청구를 하면서 이제 이걸 이어가면은 사실상 이제 밖에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관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더더군다나 사실은 지금 삼복 염천의 지금 또 시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대통령에도 전직 대통령이지만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직 대통령 어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머리를 읊조리고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도 하나의 개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심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아니냐.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구치소로 가기 전에 뭔가 어떤 메시지를 생각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친 점들은 아쉽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네, 속도전을 중시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구속됐으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죠. 이번에도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예요. 지금 출범을 10일 날 했는데 오늘 10일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재구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마 신병 확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이제 출석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재판은 내란 재판은 이제 오늘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이건 내란 재판하고 다른 거니까 이제 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 허위 문서 작성 이런 이제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여기에 관련된 이제 출석을 요구한 건데 출석을 만약에 안 하면은 구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안 한다면 말이죠.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출석을 안 하게 된다면 구인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만약에 구인이 안 된다면은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라든지 그리고 구속적 부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리 봐도 두 개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이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 특검 측의 이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뭐 탈당했습니다마는 야당에 좀 부담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물론 탈당을 했고 이제 당적은 없고 거리두기를 한다 치지만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상 어떤 동의를 선상에 놓고 국민들이 다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특검이 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하루 이틀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제 구속적 부심도 매우 집중도가 높은 그런 어떤 사안에다가 굉장히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그 겨우 아주 열악한 시설인 구치소에서 지금 하룻밤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신경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방어 전략도 전직 대통령을 고민해야 될 텐데, 근데 바로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일종의 조은석 특검이 기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그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완전히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좀 저항선을 꺾어 놓음으로써 본인들이 특검의 수사 속도라든가 수사 방향에 여러 가지 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좀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이게 아직은 뭐 5개월 이상 남은 사실 내란 특검입니다. 아직도 뭐 2주,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속도전을 하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심리 상태가 복잡해 있을 때 무언가 소기의 성과라든가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검은요 물론 조은석 특검도 굉장히 특수사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펴낼 정도로 매우 아주 그 수사 검사로서는 명성을 떨친 분이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조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과정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절차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 조사에 좀 협조를 하고 진술도 했었는데 지금 구속까지 된 마당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구인을 한들 그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고 특검이 이제 청구했던 게 기각이 됐고 이번에 이제 다시 구속은 됐는데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아마 그 이제 지난번까지 해왔던 그런 행태를 보여줄 것 같은데 진술 거부라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술 거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면 말이죠.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경계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워낙 증거가 뚜렷한 게 많고 CCTV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린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이유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전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한두 번, 뭐 하루 이틀 정도지 이걸 계속 거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특검이 이제 6개월 시한을 두고 속도를 낼 텐데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나중에 그 공소 유지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재판에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이 아무리 방어권 차원이고 인권 차원에서 자기 방어권 행사한다고 이제 진술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은 그 특검의 주장이 맞다는 걸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가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어 전략도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놨을 텐데 그게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고 또 20일이 지나면 다시 이제 그러면 보석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여러 가지 단계별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는 저는 거부하지만 길게 놓고 봐서 공소까지 가는 걸 과정을 봤을 때 이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전략을 변경할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이 됐는데 에어컨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7월 초로는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여기 생활해본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 구치소의 여름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치소에 왜 에어컨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번 여름 더위가 지금 뭐 서울에는 1908년 이래 최대 더위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격이 다른 더위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냥 단순하게 더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여기 걸어오는데 야 이런 더위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느낄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별수가 있습니까? 구치소의 시설이 저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거는 좀 일부러 뭐 시설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건 이제 교정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길 지나쳤던 사람들이 다 여기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겨울은 또 어때요? 겨울도 얼마 또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여기만 특별히 뭐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에 여야 반응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사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사형을 구형할까요? 글쎄,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을 이제 구형을 했고 나중에 선고도 했어요, 사형을. 그리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어요. 1995년도 얘기입니다. YS 정권 때 얘기인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잘 안 돼. 그 뭐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라고는 사형을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만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마 법원이 글쎄요 사형을 선고할지는 모르겠어요. 사형을 선고할지 그때는 뭐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이죠.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내란이라는 건 어차피 뭐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법원의 선고 형량을 예단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법에 의해서 이 내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히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사실상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당선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처음 적용돼가지고 한 원내대표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게 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다음에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우리 역사가 바로 서야 한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뭐 법정 최고형 운운하고 이렇게 마치 정치권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저렇게 선동적 발언은 조금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부분에 당대표 역을 하는 분의 발언으로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마치 구속이 이제 어떤 진실 탐구의 시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뭐 법정 최고형까지 사실은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는 거지 내란이 확정돼서 지금 거기에 따른 지금 언도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대 그 여당의 그리고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그 정말 부합하는 것인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야당 입장은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출당계 이제 이렇게 당을 떠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아직도 국민은 동일시하는 그런 정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면 내란 특검 조사도 지금 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또 받아야 되는 뭐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참 거리두기를 할 거고 이것을 정말 이격거리로 확보할 것인가가 아마 예민할 겁니다.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을 매정하게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분이니까 이제 뭐 우리한테 묻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거리두기와 경계선이 매우 모호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용기 있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거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좀 굳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강고한 확신과 자기 좀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은 당 소속이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죄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반성이 당 전체 쇄신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연결이 되겠죠. 이어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제도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이게 혁신의 시작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뭐 어제 그제 일입니다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지 언론적인 이제 사과는 뭐 당연한 겁니다만 과연 뭐 얼마 안 되는 임기인데 혁신위가 임기가 8월 31일까지잖아요. 얼마 안 되는 임기이기 때문에 이동안 뭔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윤희숙 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차고 결기가 있어요. 현직 의원일 때 부친의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니까 결기가 있는 분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 내부 상황 자체가 기득권에 강고하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친윤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구주류도 다 좋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발언보다는 인적 쇄신에 대한 그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 인적 쇄신 대단히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안 되고서야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계속 예정돼 있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 변기를 고치라고 했다는 의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부인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 언저리에 있었던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은 강 의원이 해명을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장관 자리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뭡니까? 단순히 젠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말하자면 가족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화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꼭 가족에 대한 패밀리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기존의 문화들을 좀 바꿔내고 이것이 어떤 사회 갈등을 좀 봉합하고 더 앞으로 화합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뭐 문화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부처인데 기본적인 인식이 아랫사람은 막대해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아랫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 권위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또 왜냐하면 계속 의심이 가는 게 5년간 보좌진을 46번을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국회 출입 뭐 저도 경험이 있고 언론 경험이 있고 또 국회 많은 근무했던 분들 놓고 보면요. 10년간 한 보좌관과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5년 사이에 46번을 바꿨다는 거는 저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보좌진을 나의 어떤 그런 수족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혹은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파트너, 그다음에 입법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나의 동료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그냥 잘라도 되는 그런 어떤 일회성 소모용의 인간군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무슨 뭐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증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데 대한 가치관과 소신이 검증되지 않은 분이 그런 장관을 맡게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제도나 정책들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형용모순적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현역 의원이라 통과하기 쉽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뭐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은 물론이고 의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다 이렇게 맹비난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이 얘기들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전 보좌진이 있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언론사에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품성의 문제거든요. 인성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46번 바꾼 거 이것도 인사권 행사했다고 할 말도 없어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아니니까. 인사권은 이제 의원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슨 어디 뭐 고용노동부에 이걸 또 얘기 제소하거나 뭐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좋다고 치고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친다면 넘어가자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 다 해서 지금 이게 우월적 지위에서 시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 사적인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뭐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걸 만약 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수사에 관련된 문제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인성 분석은 기본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일단 밝혀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당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강선호 의원이 이 얘기를 빨리 해야죠. 여기 얘기는 가사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 정리든 집안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좌진, 전 보좌진하고 주장이 다른 거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빨리 이제 확정을 줘야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을 시키고 만약에 전 보좌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 이건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역 의원이건 아니고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 만약 사실이라면 강선우 후보자가 이에 대한 이제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또 청문회 때도 분명히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이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비판적인 성명을 냈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차원에서는 아직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당이 있습니까? 이거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관 자리가 뭐 여성가족부를 떠나서 인간 품성과 인간 자격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인권을 얼만큼 존중하고 사람을 내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게 여야가 있고 정당이 있나요? 근데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동료 의식 때문에 46번이나 이렇게 바꾼 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갑질의 일상화로 봐야 되겠죠. 뭐 정말 그 말하자면 동료 자기 일을 돕는 입법 보조원들을 그야말로 파리 목숨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 민주당의 민주당도 이제 보좌진 협의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의 보좌진 협의회에서 성명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의민주주의 기구에서 의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묻힌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구에서 또 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인성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회에 등용되고 국민의 대표가 된다면 그거는 보좌진으로서는 한 차제에 한 번쯤은 선을 거둬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이거는 여야가 없는 일인데 조금 이 침묵은 제가 보기에 정파적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더해서 유류비 과도 사용 논란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4년 동안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유류비가 1,974만 원, 연평균 약 400만 원인데 현재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에게 월 11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40대 때. 근데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유류비가 나왔습니다. 그 쿠폰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왜 국회에서 지급되는 게 있는데 그걸 왜 또 따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것도 해명을 좀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완전히 이게 청문회에 나온 이제 후보자들이 완벽한 인간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것이고 또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게 비판을 받더라도 이 정도로 만약에 낙마시킨다면 이건 장관성이 없다. 이 정도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 일반이 보기에 여야나 진영을 떠나서 이건 인간으로서의 어떤 심성의 문제다라고 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살펴보겠죠. 이제 오늘 이제 제기가 됐으니까 살펴보고 또 유류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옹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분명하다면 이거는 정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말이죠. 무조건 비호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논란,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 과정에서 실린 비문까지도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정면 돌파 가능할까요? 청문회 가면 어떤 진실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서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나타납니까? 평소에 안 나타나는 논리가 청문회 가면만 등장하는 전 신기한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 해명하고 지금 반박하면 될 일을 꼭 청문회 하겠다. 이게 바로 김민석 이펙트죠. 김민석 효과죠. 버티면 된다는 생각 같은데 버틸 게 따로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입각하시는 그러니까 내각에 들어가시라는 분들 중에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각자 분야의 부적격자들을 모아놨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강선 의원 얘기했지만 이렇게 갑질 의혹과 인성 의혹이 있는 분을 가족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고 교육의 백년대계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제자 논문을 뺏겠다는 의혹이 있는 분과 그다음에 저기 중등학교 딸을 중등에 우리가 중등학교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모가 동행하지도 않고 미국에 유학시켰다는 그 불법 의혹까지 있는 분을 어떻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불러들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저 청문회 하루 떼어보겠다. 이거 지금 인식이라 그러면은 저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무력화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저는 언제부터 가장 그 지지율 하락이 이어졌냐면은 이 초기 내각이 있을 때 몇 명 장관이 낙마한 상황에서도 그때 이제 그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가 윤 전 대통령이 질문합니다. 이 장관 후보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버럭 역정을 내면서 전 정부에서 이보다 훌륭한 장관 보셨습니까? 하고 성질을 내는 그 날부터 제가 알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식었는데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하고 다릅니까? 지금 뭐 통합 행보, 뭐 실용 정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 좋습니다만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그래 우리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돼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부적격자 의혹이 있는 이런 분들을 더더군다나 그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임명하겠다? 저는 이거는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데스노트라고 야권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 안 된다라고 이제 몇 명 규정하는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 의례로 이 청문회를 어물쩍 넘어가려 생각하면은 정말 저는 6개월 골든타임에 이재명 정부 초기 6개월 골든타임에 크나큰 쓰나미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리 종합 세트의 완결판이다. 인사가 망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망사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혹시 지금 장관 후보자들 중에 낙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이제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라면은 물론 논문 표절이라는 거는 꼭 교육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7대 기준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이건 연구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같이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논문 지금 표절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의혹이 지금. 그래서 이거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통령실이나 민주당도 좀 뭐 엄밀하게 볼 것 같고 해서 가장 낙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일단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고 지금 방금 얘기는 끝났습니다만 강선우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가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여론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여론이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총리 적합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일단 인준도 통과됐었으면 이거 국회 인준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이건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할 정도로 낙마 요인이 많은데 통과된 경우에 그때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행보도 보이고 있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통합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몇 명이 거론되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 만약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새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 과거 정부와 달리 좀 새로 바뀐 정부고 뭔가 새롭게 통합이나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 기존의 역대 정부와는 다른 좀 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윤 전 대통령의 과오와 단절을 당원 당규에 담는 방안을 두고서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추진했던 건데 잘 안 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전 왜 전당원 투표를 혁신해서 해야죠?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할 때 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선의와 어떤 결기를 믿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난 칼을 휘두를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혁신위원장이 꼭 메스를 드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손을 대라고 권고를 해야죠. 근데 그걸 권고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건너가기 용어로만 쓰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얘기를 발표하던 날 황울의 선관위원장도 같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주어가 어디 있는가, 방점이 어디 있는가를 놓고 보면 저는 전당대에 방점이 있는 걸로 봐서 결국 혁신위원장은 그때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약간 보험용으로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저는 강력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결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탄핵됐을 때도 그때 김세현 의원, 뭐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 불출마 선언했었어요. 비주류였지만 그런 결기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신지 씨가 예비 신랑을 공개한 뒤 관련 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남의 결혼을 두고 대중이 이렇게까지 왈가왈부하는 이유와 심리는 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단은 가수 신지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코요태 멤버들과 예비신랑 상견례 영상. 예비신랑인 가수 문헌의 태도와 언행 등이 안 좋게 해석됐고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 7만 개를 넘을 정도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여자로만 봤구나 그냥. 그냥 한 여자로만 봤어요 정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거 사생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결혼해선 안 된다는 누리꾼 의견이 줄을 이었고 문헌 본인과 소속사가 관련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대중이 특정 연예인 결혼을 두고 친정 식구들처럼 간섭하는 건 이전에도 연예인들의 깜짝 결혼 발표 뒤 안 좋은 결말을 봐왔던 사례들이 축적된 학습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뭐 대중이나 팬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말로 이어지는 이 서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또 반복될 것 같으니 내 가족이나 친구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즉 30년 가까이 인기 가수로 활동한 신지와 달리 무명의 예비신랑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상 속에서 보여준 태도와 언행이 사람들 기대와 크게 달랐던 데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마저 재생산되면서 정서적 피로감과 함께 경계 심리가 작동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은 분들께서 네. 염려를 해주시고 우려를 해주셔서 사랑하니까. 그래도 제가 2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좀 더 책임감 있게 예. 멤버들이랑 조금 더 즐거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면서 다만 당사자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읍소한 만큼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서쪽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반도 상층으로 열돔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경기도 안성, 양성면, 이현리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파주시 광탄면 기온이 38.1도, 광명시 철산동 기온이 37.9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36.2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 상하층으로 뜨거운 성질의 두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1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전국 병원 응급실 500여 곳에 온열 질환으로 들어온 환자는 111명이었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3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배입니다.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는 벼멸구까지 발생해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논. 잘 자라고 있는 벼 사이로 작은 해충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모습을 드러낸 멸구류입니다. 날이 덥다 보니 해충이 더 일찍 발생한 겁니다. 특히 더위가 계속되면 해충의 산란과 성장 등 세대 주기가 짧아지면서 대량 번식이 이루어져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충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무더위 속에도 땡볕 아래 방제 작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지요. 작년에도 멸구가 심해가지고 아주 엄청 다 먹어버렸어요. 다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멸구가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출하 작업이 한창인 화훼농가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인데도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옷은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창을 터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에어컨과 선풍기까지 동원해 온도를 낮춥니다. 더위에 꽃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더워서 개화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더워갖고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꽃이 빨리 피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개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초순부터 시작된 무더위. 농민들은 병충해와 더위라는 이중고 속에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폐사한 가축이 모두 16만여 마리인데 이 중 가금류가 15만 8천여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누적 가축 폐사 규모는 37만 9,400여 마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7.6배로 급증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폭염 피해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인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17년 만에 맞닥뜨린 기록적인 무더위 문제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장마가 또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17년 만에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자연재해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 확대는 막아야 한다며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관리 실태부터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폐사 급증 피해를 본 축산농가와 양식어가 관련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차광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을 서둘러 지급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과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또한 챙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처음으로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건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15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하는 대책이 속도감 있게 뒤따랐습니다. 폭염 대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화재 10건 중 4건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긴 서울의 번화가. 내리쬐는 햇빛을 양산으로 가리고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로 땀을 식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지치는 날씨에 시원한 실내를 찾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계속 안에 들어가고 싶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은 아마 진짜 다 죽지 않을까요? 시원한 바람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가게도 보입니다. 서울 연남동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실외기들이 쉴 새 없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냉방기기 사용이 느는 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에서 8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의 40% 이상이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전력을 많이 쓰는 냉방기기는 멀티탭이 아닌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또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자제하고 1에서 2년 주기로 멀티탭을 교체하면서 먼지가 끼지 않게 수시로 청소해줘야 안전합니다. 멀티탭에 먼지가 많이 끼면은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먼지에 불이 붙거나 이제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열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해 주는 게 좋고 실외기 주변에 종이 상자 등 가연성 물질을 놔두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가 8월 1일까지 약 3주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이 사실 3주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번에 USTR 대표 그리고 상무장관과 협의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가속화해서 랜딩 존으로 빨리 협의를 진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미 성과 중에 관세 협상의 가장 실질적인 진전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 소고기, 디지털 이런 정밀지도 논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협상의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이슈들, 관세 그리고 또 비관세,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좀 가속화하고 있다. 또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국 직전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한 번 더 만나보신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특히 중요한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합의가 좀 더 진전된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상무장관과는 2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좋게 하고 있고요. 특히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반도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 경쟁력과 또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댄 설리반
상원의원도 제가 만났고요. 그 한국 측에서 참가하기를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좀 기초적인 그런 상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아직은 미국 측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진전이 되면서 계속 좀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여한구 본부장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했는데요. 남은 기간 본격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장관 측근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도 없을 거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싱크탱크 보고서. 미국이 세계 무료 경비원 역할을 멈추고 해외 주둔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에서 10,000명으로 크게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 2사단 등 전투 병력을 모두 빼고 보급과 지원 인력만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공군 전력도 2개 비행대대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이유로 북한은 미국 본토의 위협이 아니라는 콜비 국방부 차관의 말이 인용됐습니다. 또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쓰지 못하도록 반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앞서는 만큼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100억 달러를 주장하며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We supply the militaries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보고서를 쓴 콜드웰은 지난 4월 후티 공습계획 유출 사건에 연루돼 국방부에서 해임됐습니다. 콜비 미 국방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도 주한미군 감축이 명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발언했지만 실은 2만 8천 명이라며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 속에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거론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방한은 재작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취임한 케인 합참의장은 인준 당시 주한미군 규모를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을 재배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비공개 양자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이런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만 설명했는데 최근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규모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포괄적인 한미 간 안보 협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우리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라는 미국 측의 압박도 주요 현안입니다.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케인 의장과 함께 일본 합참의장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 막료장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내일 공식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합동훈련 일정 등을 합의할 예정입니다. YTN 9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소환 횟수는 정해진 게 없고 필요하면 소환할 거라며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부님을 고려하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다면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 소원에 응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변호인들과 잇따라 접견하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특검이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VIP 경로설과 구명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서류를 든 수사관들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을 들여다보기 위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국방부를 통해 전달된 지시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이에 더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동시에 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집은 물론 국가안보실과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인물을 겨냥해 해병대 사령부까지 압수수색한 겁니다. 같은 날 두 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선 건데 의혹의 정점을 향해 다각도로 빠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일주일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출석이 예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전 1차장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NSC 전체 회의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첫 NSC 전체 회의 주재 관련한 브리핑이고요. 4시 40분에 시작한 회의가 6시 50분가량에 끝나서 브리핑이 좀 늦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첫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면서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국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 당부했습니다. 관계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NSC 전체 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안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관계 부처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NSC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수사가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로 확대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중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업들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이 김건희 여사 배우자이자 당시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닌지 규명하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 없는 정상적 협찬이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2차례 서면 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 의혹의 내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한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대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 협찬 경위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점 등에 대한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위 회의 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죄문에는 과거 당대표 강제 퇴출과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는 연판장 사태,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율 변경 등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한 반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당대표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둘은 출사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강조했는데요. 남은 기간 명심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 민주당 대표 선거는 예상대로 4선 정청래, 3선 박찬대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력한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지만 정 후보는 싸우는 대표를,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부각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제1야당은 도루 친윤당이 되었습니다. 칼과 붓을 함께 질주라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짧은 출사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14차례, 18차례씩 언급하면서 이들은 명심은 자신을 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명심은 민심에 있고 명심은 당심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필승카드, 명심 겨냥이 바람직하거나 중요한 결정 요소는 아니지만 그거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퇴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유일하게 도전장을 던진 초선 황명선 의원이 예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호남, 수도권에서 차례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결국 70%를 차지하는 당심을 누가 확보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남은 3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 즉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댓글 공작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 본인은 역사를 왜곡한 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왜곡한 바 없습니다.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어렵죠.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몇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서 조치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에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전선에 불길이 닿을까 막대로 멀찍이 떨어뜨린 채 자리를 지키는 시민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빨간 불기둥이 건물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폭염 속에 두꺼운 소방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뜨거운 불길과 맞섭니다. 이게 건물이 좀 가까이 있었어가지고 거기까지 번질까 봐 걱정되는 정도? 서울 오류동 광덕사거리 인근 자전거 수리점에 불이 난 건 오후 3시 10분쯤.
불은 건물 한 개 동을 모두 태우고 인접한 건물까지 그을린 뒤에야 꺼졌습니다. 서울 평창동 아파트 단지 인근 내리막길에 세워진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인근에 전선이 지나 자칫 불이 옮겨 붙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누군가 막대를 이용해 전선을 화염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린 채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는 사이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는데 차는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탔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이른 새벽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사는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손과 귀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뒤편 공터에 쌓여있던 건설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안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유죄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6년 최서원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벌인 최 씨가 90년대부터 수천억 원을 빼돌려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거나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지난 2019년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 가운데 과거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난 최 씨가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던 겁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산업체와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안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관련된 발언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밝혀서 이런 가운데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일은 폭염이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에서는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 낮에는 다시 서쪽을 중심으로 열기가 가득해집니다. 강한 햇볕에 서울 낮 기온이 36도, 광주 35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닭가슴살 등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를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침에 달걀 한두 개를 꾸준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북부 지역에도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